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 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 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 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현장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 형님이 4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내에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던 형님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병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형님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형님의 아이를 제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이런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잠깐 같이 외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를 애봐주는 보모 아줌마처럼 여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페에 들어가 쉴 때 고민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제가 편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야. 그리고 동서가 내 아이 돌봐준 지 4년이고 나보다 동서가 우리 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워낙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마트 직원분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한가해서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모 아줌마라고 하면서 종 다루듯 행동하는 말투와 지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님이 워낙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저는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형님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제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동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돈을 좀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계좌번호 불러주면 매달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서로 알아온 지 10년이라서
약간 편하게 대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부모로 취급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치게 심해질 정도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 힘들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애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요즘엔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도 못하니? 저 지금 진지해요. 형님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뱉은 말이겠지만 저는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평소에도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형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찾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서 주말에 형님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애들 한창 예민한 시기고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막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 동서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애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봐줄 여건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던 상황이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답답했었어요. 결국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퇴근할 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통화를 연결한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가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나와서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형님이 의사 동료와 걸어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서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동료 의사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형님이 의사 동료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는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는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동서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아. 자기가 애 봐준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내 앞에 있던 물컵을 그 면상에 뿌려버리고 싶었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 대 지어박는 건데 초등학교만 입학해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한꺼번에 터트릴 거야. 집에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일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기 고생하는데 돈 한 푼 안 줬다고 이제 지가 좀 열나는 거지. 너도 저번에 인사했었지? 얼굴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 아, 그러게. 얼굴에 심술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너 몰래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이한테 풀면 어떡해? 요즘 그런 일들 정말 많잖아. 가뜩이나 자기 자식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돌봐주겠어? 그냥 집에 돌보미 한 분 들이면 어때? 아휴, 해꾸지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그리고 내가 왜 돌보미를 집으로 안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비싼 금품들도 많이 있고 남이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거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애 봐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기 딴엔 기분이 나빴다고 더는 애를 안 봐주겠다며 다시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도 같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돼. 가뜩이나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동서까지 설치니 아주 죽을 맛이야. 솔직히 돈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꼴랑 아이 몇 시간 봐주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지 애들 보면서 설렁설렁 보는 것 같던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 준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을 테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뻔 했었습니다. 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는데 형님은 정말 저를 보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퇴근한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형님이 대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게 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남편은 주말에 시댁에 모였을 때 뒤늦게 온 형님한테 아이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이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막 아버님 댁에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부터 해줘야죠. 형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서를 왜 깎아내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못한 적 있었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해줬어도 동서네 가족들 병원 오면 진료 다 봐주고 고마운 마음에 건강식품도 챙겨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해.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진 형님과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자 붉어진 얼굴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저를 험담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동안 작은 애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남들 귀에까지 들어갔겠어. 애는 앞으로 네가 봐라. 지금까지 도와준 걸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서운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로 동수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동료랑 대화하면서 속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한 말에 민감해진 거고 그게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요. 동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서로가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처신을 잘했어야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형님 대신 육아했고 제 딸처럼 보살펴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저를 험담하고 욕밖에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아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밖에 있을 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은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비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남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사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 온 가족이 형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에 결국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나 올 것 같다며 아이를 돌봐주던 돌보미 아줌마가 건강상 문제로 그날 나오지 않았다며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아이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만 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맡겼고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오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별일 없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출발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안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식탁 위로 올라가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려 힘겹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도착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했고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란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제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님한테 뺨을 맞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머리채까지 잡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풀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치료실에서 나온 간호사의 한마디에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이의 몸에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들었을 때 식탁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졌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이 출혈이 아이의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였어요.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였죠. 조금도 다친 곳이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하면서 치료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 났어? 진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자리에나 앉아있어. 병자들 주제에 어디서 의사인 나를 노려보는 거야? 내 자식이 다칠 뻔했다고. 아휴,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 다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의사야?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진료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 그쪽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왔는데 나린이가 크게 다쳤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치료 중이야? 내가 직접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의 봐주는 보모 아줌마지. 다행히 나린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대.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병원장이 병원의 상주에 있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교통 정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 환자들 다 내보내줘.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한다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자 주제에 의사인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저는 형님과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실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더러워진 제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면서 발을 급하게 뺐는데 병원장이 저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고소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미 CCTV에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찍혀 있는데 고소 취하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피해를 본 건 저라고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얼굴 붉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가 애를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애만 똑바로 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놀랐겠어? 당연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상황 정리를 하려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괜히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치료실에서 크게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했던 형님은 병원장의 한마디에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간호사가 치료실에 들어와 아이가 너무 보챈다면서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향한 곳은 형님도 저도 아닌 병원장 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장은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를 형님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원장에게 안아달라며 손짓을 하면서 아빠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려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병원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잘해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 나리나,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얘가 왜 오늘따라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병원장님한테 떨어지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빠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따가 영상 통화해 줄 테니까 이제 병원장님 그만 붙잡고 엄마한테 와.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애가 가기 싫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애가 좋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고소 진행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누가 봐도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말까지 더듬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그이 놔두고 정신 나갔니? 무슨 바람이야? 내 인생에 바람은 절대 없다고. 동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만해. 어차피 한번 의심 사게 된 거 뒷조사하면 이미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서 나온 아이 맞잖아. 나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몰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저희 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계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나린이 떳떳하게 키우고 싶네요.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테니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 두 가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갈라설 테니까 동서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괜히 이 문제로 인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할 때 내가 그때 정리할게. 동서도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로 결국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할 거고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죠. 저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아이를 4년 동안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고소 진행할 거니 각오 단단히들 하세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에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손목을 잡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고 형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 걸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치료실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형님한테 사정없이 휘둘렀고 미안하다면서 주저앉은 형님은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바로 가족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게 될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취해 형님이 바람을 피웠고 늦둥이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그동안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이를 4년 동안 대신 맡아준 값으로 3억의 보상금을 건네주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제가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의 돈은 차후에 생각해 보려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곤 하지만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3억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셋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있네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초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몬은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2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아,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지압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